안녕하세요. 2021년도 실버산업 포럼 2월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정기 포럼의 기획 주제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실버산업 성공 키워드이고요. 부제로 제론 테크놀로지와 사람 중심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올해 실버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아이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과 고령진화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정부의 정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의 배경,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응영 실장님 모시고 30분간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 선생님 연락하셨을 때 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막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달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실행계획도 덜 세워진 상태여서 좀 워밍업이 안 돼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4차 기본계획 관련된 발표를 PT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아마 4차 기본계획을 제가 외부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아직 익숙지 않고 이 4차 기본계획이 저한테도 내용도 완벽하게 숙지가 좀 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미리 좀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분 발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은 고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출산에 더 포커싱이 있고 고령에서도 특히 노인의 삶이라기보다는 인구 고령화에 더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 인구 변동 이런 게 지금 사실은 고령층화 산업 영역도 있지만 산업, 복지, 경제, 문화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영역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몇 차에 걸쳐서 이 작업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4차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지만 전체적인 틀을 저희 연구원에서 끌고 가면서 저는 이제 고령 쪽에 주로 더 포커싱을 둬서 좀 작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잘 관심이 있고 이런 영역이 사실은 케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인이 더 오래 살고 했을 때 노인 돌봄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나의 노후에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노후에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서 특히 이제 집필은 이제 케어 쪽으로 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전체 내용을 같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특히 오늘은 고령 영역에서 어떤 정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본계획 수립 배경하고 그다음에 고령 영역에서 고령사회 대응 영역에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 포럼이 이제 고령층화 산업에 포커싱이 더 있어서 과연 이번 4차 기본계획이 고령층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앞에 정리를 하면서 그냥 생각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는 그 4차 기본계획 공청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한 자료집에 있는 PT랑 일부를 제가 그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구성한 거라는 것을 미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책 보이시는지요? 이게 이제 4차 기본계획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책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영역 궁금한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구매는 아니고 그냥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출산고령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아서 조금 더 보시면 아마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너무 유명한 그래프인데 1970년도에는 4.53명을 낳죠. 출산 가능 여성 1인당. 그리고 저도 70년대에 태어났는데 형제가 4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19년도가 0.9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1인당 0.92명을 출산을 했는데 어저께 2020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0.84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는.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고요. 여기 30만 3천 명이었는데 27만 명으로 1년에 출생아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고령 쪽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 인구가 작년부터 자연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3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이건 2028년에는 이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 예측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보통 이제 추계를 할 때 중위 추계로 하는데, 지금 출산율 수준이 저위 추계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구 규모 감소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꺾이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40년 되면 연평균 40명씩 감소를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했는데 그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다시는.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증가하는 인구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는 저희 왜 중학교 학교 때 맨날 이 그래프 보면서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 그림 생각나세요? 이 삼각형 그래프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옆으로 떨어지는 진짜 옛날 얘기인데 막 1980년대 학교 가면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낳아야 된다. 3명 이상 낳은 집은 마치 미개인처럼 취급하고 그랬는데 이때가 그립다라는 얘기를 인구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0년 현재는 이 중간 계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40대, 50대, 60대가 되게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2040년 가면 이렇게 위쪽이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령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이지요. 대상자가 되게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5년 되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숫자지만 저는 20%라는 숫자보다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더 큰 의미가 특히 고령을 연구하고 또 이쪽에 영역에 같이 일을 하신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이 2025년에 끝나는데 그 시점이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그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사실은 뭐 저희한테는 되게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지지만 전체 사회에서는 인구 변동으로 인해서 노동 부족이라던가 또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한 이제 사회 지출이나 복지 비용은 당연히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번에 4차 기본계획 하면서 저희가 인구 변동을 고민을 하면서 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지역 간 균형 문제예요. 아까 저희 박용남 교수님께서 저희 다양한 지역에서 모였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다양해도 다 대도시에 계시죠. 서울, 부산, 뭐 대구. 그런데 지금 그 서울하고 경기 중심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50% 이상은 다 수도권에 모여 살고 그 나머지가 뭐 대구, 부산, 뭐 대전, 광주 뭐 이런 데 이제 큰 도시 중심으로 모여 사는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그 문제들이 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고령 쪽이기 때문에 그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지금 되게 심각하고요. 뭐 의성 이런 데 가면 뭐
인구 뭐 30% 40%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65세가 왜 노인이야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교통이나 환경 문제 심각해지고요. 그다음에 취업 문제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뭐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특히 출산 저하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금 저희가 좀 새롭게 주목을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세대 간 갈등과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 안에서 예전에는 노인은 한 집단이고 그 노인들은 다 가난하고 뭐 부양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도 불평등의 심화가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같이 연결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4차 산업이 인구 구조 변화와 결합했을 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의견이 긍정적으로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불안한 또 미래에 대한 좀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뭐 문제 아니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4차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아마 저기 그 고령친화 산업이 도래 맨 처음에 출발하게 된 것도 아마 이 저출산으로서의 기본 계획 기본법에 의한 거였던 거로 기억해요. 2005년도 2003년 2004년도에 그때는 사실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아니고 뭐 고령사회 대응 기본법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거 준비할 때 같이 저희 연구원에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그때 이제 고령친화 산업법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2005년도에 같이 출발을 했던 것으로 2005년 6년에 같이 출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령친화 산업이라는 명칭을 써서 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벌써 15년이 넘어서 3차까지 끝나고 4차니까 거의 15년이 넘어서 이제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 3차 때는 저출산에 되게 포커싱을 뒀고요. 4차에도 물론 그렇지만 조금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의 전환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삶의 질,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 좀 안정화되고 그래야지 뭐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오히려 저출산 예전에 이제 출산 확대 출산을 막 독려하는 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삶의 질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1차 때는 안 했고 2차 때부터 이 작업을 같이 했는데 제가 쭉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고령 쪽은 되게 일관되게 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단지 영역만 좀 확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인을 두고 소득하고 건강하고 약간 환경적인 측면만 봤다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영역에서 이제 초기에 고령친화 산업도 했지만 조금씩 고령친화 산업은 정말 역사는 오래됐는데 참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영역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장래라든가 뭐 삶의 마무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대상자에서 예전에는 노인만 초점을 뒀다면 조금 더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고령자 또 이제 베이비 부머가 지금 약간 올해부터 65세로 들어오고 있는데 베이비 부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한 2차 때부터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차 15년 동안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자는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계속 접근을 했죠.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리고 이제 역량과 의지가 있는 그 초기 고령자들 베이비부머의 성향은 많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4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혼란인 것 같아요. 어
거의 80대 90대 노인분들이 본인이 태어나서 생활한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죠. 그분들이 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가구 형태를 생각하는 영역이랑 지금 노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서 너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 빈곤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건강수명은 떨어지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건강한 노인분들이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좋은 측면으로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 사업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너무 다양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점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권리 보장이라는 거에 이제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의 뉴 노멀에 대한 통합적 사회 혁신에서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전체 큰 그림인데요. 1파트는 저희가 그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서 여자와 남자와 또 사회 전체가 돌보는 아이를 돌보는 아동을 출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자라는 게 파트 1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고령사회 대응이라고 하는 영역 중에서 노인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3하고 4 영역이 있는데 3 영역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그 생애 평생 교육이라던가 중장년 고령층 고용 확대 이 부분이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사회 대응 영역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뭔가를 국가에서 많이 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도 물론 정책 과제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력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큰 방향성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많이 강조했다면 이번엔 적극적 역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어에서도 셀프 케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좀 가능하면 스스로 소득이나 경제나 뭐 건강이나 좀 알아서 좀 셀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건강관리라던가 아니면 소득 준비라던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개 영역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은 이제 소득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건강관리, 세 번째는 이제 돌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존에 많이 다뤘던 영역이고요. 이번에 사실은 이 마무리 지원이라고 하는 저희가 뭐 웰다인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부각돼서 들어간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를 단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고 있는 영역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재 어떻다라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이번에 하면서 좀 새로운 내용이었다 아니면 산업적으로 이런 거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관련돼서는 앞에는 이제 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보장성 확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주택농지연금은 워낙에 있었는데 기존엔 주택 시가 9억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셨는데 뭐 공시기 시가 가격을 9억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물론 요새 집값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많이 해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지해서 이때까지 받은 돈 다시 갚고 뭐 집이 워낙에 뭐 1-2억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최근에 이제 주택연금 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케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거를 전세를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세를 놓아서 이중으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뭐 디지털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노인분들 최근에 돈 있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금융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 금융 산업도 사실은 저희 왜 고령 친화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 파트는 워낙에 저희가 고령 친화 쪽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전 예방 건강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것처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건강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들어가는 게 이제 ICT 기기를 활용한 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쪽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고령 친화 산업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을 되게 강화하려고 좀 넣었고요. 또 하나는 방문 진료랑 방문 재활이 새로운 용어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방문 재활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방문 재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문 재활은 장기요양보험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영역 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사업으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보기에 제일 치매에서는 국가에서는 인프라 깔고 뭐 영역 확대하고 많이 하는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콘텐츠 쪽이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노인분들이 가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뭐 케어 로봇 같은 것도 LG인가 어디서 개발해서 막 나왔던데 그런 식의 이제 콘텐츠 개발 아니면 인지 훈련 저희 왜 웹 개발 같은 걸 하셔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류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장기요양보험 받으시면서 그 치매 훈련하는 거 봤는데 정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동 거를 거의 카피해서 아동 훈련시키듯이 인지 훈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현재 너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향후에 더 많이 크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방향성은 더 이상 노인분들이 인제 시설이나 어떤 기관으로 가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에서 살던 데서 계속 살게끔 하자라는 형태로 돌봄 체계가 변화했고요. 아마 올해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인제 시작할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들, 일반 병원에서 퇴원 오래 입원하시는 분들 인제 조기 퇴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마 정책적으로도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지역사회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인제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사회적 입원 방지는 요양병원에 얼마 전만 해도 어 16년 통계 봤을 때도 노인의 3%라고 그랬거든요, 요양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노인의 10%라는 거예요. 그 노인의 10%는 요양병원에 거의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셨대요, 작년에.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진 거죠. 노인의 10%는 요양병원에 계시죠. 노인의 4%는 요양시설에 계세요. 그럼 15% 정도는 대부분 다 시설이나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형태로는 노인분들도 행복하지 않으시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방향성 설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22년도에는 법이 통과되고 향후에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확대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원 직후 이행기 집중 돌봄
지원과 관련된 그 정책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대상자는 계속 확대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한 9%인데 한 11%까지 확대되고 그러면 이제 노인 인구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아까 만약에 2025년에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만 해도 그러면은 10만 명인가요? 100, 예. 그쵸. 그렇게 엄청 늘어나는 규모이고 제가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쪽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순회돌봄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 재활 급여화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재활 사업 쪽으로 새롭게 좀 통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요새 좀 약간 프리미엄급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제 4인실 형태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에서 1인실에 대한 이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나 이쪽 이제 주거 안전 쪽에 지역사회 환경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빨리 가면은 요 지금 주택에서 약간 산업 형태인 거죠. 사실은 CCRC 형태가 많은데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혼자 살거나 부부 노인분들이 사는데 본인들이 살던 집 말고 조금 더 편리한 그 고령자 편의가 높은 주거 형태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아직 모형 개발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제 막 올해 이번에 4차 때 시작하면 사실은 한 2030년이나 돼야지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엄한 삶의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복지 영역에서.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되게 이제 크게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근데 약간 그 법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결정의 부분이 있어서 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지금 치매에 되게 국한해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일본은 워낙에 지금 사후 그 사망 후에 뭐 장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는 일자리랑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생애 영역 설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고령자 디지털 서포터즈 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인분들이 사실은 이쪽에 되게 아직 익숙치가 않으셔 가지고 또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반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쪽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노인분들은 스스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노인분들도 좋고 새로운 이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도약이란 영역에서 이제 고령친화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 돌봄 체계랑 고령친화 기업하고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시스템은 이쪽 영역은 아니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책엔 더 자세히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단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마트 돌봄 체계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뭐 이승 보조라든가 욕창 예방이라든가 배변 보조, 식사 보조라고 하는 돌봄 로봇 4종 세트라고 하는 그 기술 개발 쪽을 저희도 새롭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가 고령 친화 제품 우선 구매 제도는 저희가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고령자가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돌봄을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럼 시설이나 병원에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병원에서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복지용구를 좀 올 한도 액을 높여서 고급 좀 좋은 제품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셀프 케어 그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자가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기라든가 보조기기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이번에 4차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디지털 건강관리 기술하고 서비스 활용 확대를 위해서 그 고령층이나 신기술 개발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마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R&D 사업들이 좀 뜨겠죠. 그리고 ICT 기반 융합형 재활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하는 영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화여가 산업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건강과 휴양 관련된 부분. 저희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막 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중고령자나 노인분들 조사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여행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인제 뭐 경희대나 이런 데서 리빙랩 사업 많이 하고 계시는데 리빙랩 운영이나 고령층화 산업혁신센터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쪼끔 더 지금보다는 체계화된 고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령자 행동정보 수집에 대한 DB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뭐 규격화라든가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이와 관련된 통계 DB 구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5년까지는 에이징 4.0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 기술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이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더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번에는 그 노인 연령 기준 계속 논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영역을 할애를 하고 정책 내용이 마련되고 있어서 아마 2025년 투자기본계획 끝날 쯤에서는 아마 저희가 65세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83세까지 늘어났는데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년에 뭐 인구 서베이 뭐 국민인식 조사 같은 걸 좀 했더니 70세가 거의 인제 컨센서스를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0세가 돼야지 노인이다. 예전에는 노인들만 조사를 해 봤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까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70세는 돼야지 노인이지.'라고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이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65세를 많이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인제 거의 다 돼서 제가 이번에 4차 기본 계획 세우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령 친화 산업 쪽이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비춰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차 기본 계획 세울 때도 사실은 고령 친화 산업 해 가지고 '와 인제 새로운 영역이 뭔가 문이 열리나 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바람이 불어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쪼끔 더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2025년 되면은 사실은 인구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구 구성 다양화에서도 1,000,000 명이니까 얼마나 그 안에 구성이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구매력 있는 노인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재원 투입이 될 수 있는 게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고령 친화 영역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케어나 이런 쪽으로 좀 국한돼서 많이 그리고 기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최근에 와서는 아니면 저희가 계속 보면서 아니면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조금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4차 기본 계획에 좀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금융이라든가 학습하고 여가하고 결합한 형태에 대한 산업 영역, 그다음에 청년 후견 영역, 그리고 이제 생애 마무리 관련 영역, 특히 이제 저희는 장래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노인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애 마무리 관련 사업 또는 산업 쪽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헬스나 요양산업 부분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술은 다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은 다 있다. 결국은 이거를 실용화하고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산업에서 뭐 팔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거 어떻게 정책화 시킬 것인가 저도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노인분들이 현명해지시고 향후에 그 고령 노인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사실은 학력 수준도 많이 높고 그 지식을 습득한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셀프 케어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아마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새로운 영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고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직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4차 저출산 고령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짚어주셨고 또 그동안 이거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해오신 당사자께서 직접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그냥 문서만 들여다보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료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약간 교재로 써요. 그래서 늘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 그 문서 안에 이제 진로가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가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다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책 문서를 이렇게 읽는 거는 저희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직접 설계하셨는데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션별로 지금 지정 토론자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또는 궁금한 게 있으시고 또 건의하실 게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첫 번째 세션은 55분까지 진행돼서 한 약 2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도 이제 조금 질문 받으시고 좀 더 보충 질문해 주시면 보충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세션의 지정 토론자는 저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회장이신 심우정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심우정 박사님의 지정 토론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준비 아주 성심성의껏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좀 꺼려하는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4차 기본계획까지 나온 거는 정말 다행이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 느낌에 드리면 지난번보다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열리고 하면서 고령친화 산업 육성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예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보면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포함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전에는 하셨지만 저출산 중심이었거든요. 고령화 부분이 좀 더 돼야 된다라고 서두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넓게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고령화로 인해서 뭐 요양 중심이고 그다음에 뭐 생산 가능인가 줄어들고 그런 데서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질 중심으로 옮겨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그런 변화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실은 좀 처음에 그런 얘기 논의할 때 그래도 고령 사회 예를 들면 은퇴 후 한 30년, 40년 그냥 사니까 연금이나 그냥 일도 안 하고 사니까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좀 더 사회에 기여해야 그래도 국가 경쟁력은 좋아지지 않느냐, 국가가 탄탄하지 않느냐 이런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삶, 건강, 뭐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예방 패러다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건강 중심이긴 한데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는 질환 예방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시작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출발은 좋지만 좀 더 질환이 아닌 전 단계에서 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안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치매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좋고 요양 단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실은 그것이 이제 건강 나이가 증가하면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보다는 그 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화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계획이 계속 보완돼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하는 것이 저는 그 고령 사회의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만 가지고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득 아무리 국가가 연금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일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좀 쉽게 일하고 좀 더 탄탄하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이 계속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일자리 하게 되면 뭐 일부 자금 대주고 하는 거 그거보다는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공시설 확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설을 좀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민간이 이제 계속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시설을 잘 못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가 엉망이다. 그래서 자꾸 공공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의 확대가 어느 판단 기준에서 어느까지 확대하고 어디까지 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 비용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가능하다면 민간의 어떤 발전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뭐 대세가 되긴 했죠. 아직 뭐 확실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결국은 지역의 어떤 균형이 있는 어떤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재가 그다음에 이제 시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병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공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 관계 그리고 재가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중되지 않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 말을 해도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아예 이쪽에 모르는 분들은 아예 그냥 시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 친화 산업 부분 제외한다고 했으나 이제 스마트 돌봄 체계 보급 강화는 아주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처 시행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에서 한 꼭지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그 연구하는 분이 연구를 잘 하실 것 같고 그것이 급여로 들어가게 되고 전 국민이 좀 잘 활용나는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간이나 공공이나 같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고령친화 제품 우선 구매 제도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탈락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WTO인가요? 자유무역 그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다고 하니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실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어떤 그 감시 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좀 힘을 내게 하는 우리 민간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복지연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복지연구를 그 자기부담금을 차등화해서 한다는 것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좋은 어떤 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어떤 복지연구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제품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산업 발전의 큰 어떤 그 기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열린관광지, 문화관광부에서 열린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장애 쪽에 치우친 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령친화적으로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떤 민간 측면에서 또는 고령자분들께서 이쪽에 대한 요구들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정보 DB 구축 같은 거는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 표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체 사이즈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다 확실하게 참조 표준돼 있지도 않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들을 쌓아가는 것은 향후에 어떤 큰 설계를 하거나 연구 개발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미 그 저출산 고령사회원회에서 고령친화하면 육성은 없었을 때 매우 실망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미 연구 개발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그리고 또 고령친화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그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그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어떤 의견 수렴하는 장소 뭐 그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그렇지만 공동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부 체계 또는 어떤 그 위탁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있지만 그쪽으로 좀 더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혼자만 안 되면 뭐 디지털 지능정보, 지금 우리 이영주 실장님 있는 곳 이런 분 같이 다 엮어서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이후에만 나오겠지만 그러한 그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방에 한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희 시간상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으면은 첫 번째 세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올라온 것은 기본계획 내에 돌봄 인력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네, 그 돌봄 관련한 부분 좀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그럼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해야 될 부분이랑 또 질문한 내용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심우정 박사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에서 이제 특히 패러다임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지 발언을 해 주셔서 같이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한 사람으로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균형이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그거에 매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설하고 뭐 제가 공공하고 민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기본계획이란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강조점을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럼 왜 재가를 더 강조했느냐. 재가가 중요해서 강조한 것도 있지만 지금 좀 심각할 정도로 동해안이 시설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후기노령 측에서는 시설에 못 가면
요양병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재가를 강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공공하고 민간은 뭐 잘 아시잖아요. 민간이 거의 99.7%입니다. 특히 노인 시설은 아동은 안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공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뭐 민간이 못해서 공공을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작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이윤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윤이 안 나는 대상자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케어를 하기 너무 힘든 대상자들은 사실은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공공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이제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케어하기 위해서 더욱더 아마 공공을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컨트롤 타워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말 제가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연계하고 같이 하고 융합하는 건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몇십 년째 컨트롤 체계가 필요하다. 뭐 여러 부처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고령사위원회가 부처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작동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노인복지법 개정 작업하면서 거기서 별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법 개정에 일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고령사의 기본계획이 아닌 그 노인복지 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고령친화 산업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복지부 중심이라던가 아니면 총리실 중심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인력과 양과 질에 대한 부분은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장교양 그 인력 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노동법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투입되고 있는 양이.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확대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질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요양 인력이라던가 케어 인력의 그 양성 과정이라던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오늘 이 전체적인 거 들으시고 또 자료 보시면 많은 질문과 또 의견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는 쌤들께서는 각자 또 활동하시는 분야가 다르니까 이 기본계획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윤경 실장님께 잘 전달해서 이 기본계획 발전시켜 나가고 매년 또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곳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령친화 산업 그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 고령친화 산업 전망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를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특별히 이쪽에 대한 정책 과제를 좀 많이 만드셔서 이윤경 실장님께서 하여튼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어떨까, 정책의 모니터링 이런 역할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럼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라든가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아젠다를 정리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